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년 동안 3,000명대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겁니다. 10년쯤 뒤에는 의사 인력이 10,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년째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지난 2006년에는 의약분업 여파로 정원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1,000명에서 수천 명까지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 정부가 선택한 증원 규모는 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 수준으로 거론되던 초기 논의 때보다 파격적인 증원에 나선 겁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 의사단체의 반발이 큰 변수기는 했지만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2035년 의사 인력이 1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도 대폭 확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내년 입학생부터 2,000명이 의대에 추가로 입학하면 6년 뒤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는 인력이 2,000명 더 늘고 이후 2035년까지 10,000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이후 의료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의사 인력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달리 보건의료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의대 정원을 더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해온 의사들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물론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파업과 동시에 업무 복귀 명령을 발동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결국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하자 의사협회는 아껴뒀던 총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협은 집행부 총사퇴 후 비대위를 꾸린 뒤 파업 준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해운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총파업에는 전공의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파업과 동시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업무 개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복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대응도 경고했습니다. 만약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 역시 설 연휴 이후 파업 돌입을 목표로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조하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진행한 신년 대담이 오늘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집무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KBS는 특별대담 대통령실에 가다란 제목으로 1TV를 통해 100분 동안 방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역대 대통령 초상화 전시실 등 용산청사 곳곳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별 사면을 놓고 미리 사면을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과 며칠 만에 나란히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부랴부랴 사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지만 미심쩍은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별 사면 발표를 앞둔 최근까지도 사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각각 파기한 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김 전 실장도 지난달 선고 직후 공개적으로 재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직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고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불과 일주일 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소송을 취하하거나 재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번 더 무죄를 다퉈볼 기회를 스스로 쳐버리고 직접 감옥행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설득사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란 해석과 함께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점을 근거로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단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거지.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상고를 변호인의 어떤 설득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특별 사면을 뭔가 본인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확신하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지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사전 교감이나 사면 약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심쩍은 사례는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사면 결정 엿새 전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었다고 부연했지만 특사 명단에 든 주요 인사 4명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자처하자마자 면죄부를 손에 쥐게 되면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월)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대표적 영남권 중진 인사인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으로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험지 출마를 통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쏜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부산 5선의 서병수 의원, 경남 3선의 김태호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4월 총선 출마 지역을 각각 부산 북강석 앞과 경남 양산 을로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는 이들 지역은 영남권에선 여당의 험지로 꼽힙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확답을 듣기도 전에 당이 먼저 요청했고 이런 사실을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공개까지 했습니다.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를 역임한 중량급 인물을 앞세워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거기에 맞는 각각의 인재를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인사들의 험지 출마를 통한 인적 쇄신에 본격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병수, 김태호 두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내부 인사들이 있는 만큼 교통정리에 나선 거란 말도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참모나 전직 장차관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 을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동시에 뛰어든 게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양심만 쫓아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민 후사와 더 많은 헌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누구나 양지를 원합니다. 신청은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 것이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심사로 부적격자 29명을 걸러낸 국민의힘은 오는 13일부터 닷새 동안 예비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감산 규칙도 내부 논의 끝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는데 이른바 현역 물갈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내 중진들의 이선 후퇴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해 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첫 공천심사 결과를 공개한 자리에서 용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경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을 겨냥해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명예혁명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선이 치러질 곳으로 확정된 곳은 일단 23곳,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공천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 거라고는 하지만 나머지 현역, 특히 중진 의원들의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을 붙이고 또는 단수를 발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서부터 저희가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에게도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임 전 실장은 대선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누가 누구를 탓하면 그 아픔은 반복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하위 20%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 시점은 설 연휴 이후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들 지역구의 경선 발표를 미루면서 불출마를 압박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명계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손을 맞잡으며 강조한 단일 대우가 한순간에 흐트러질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전은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당 공천관리위에 거듭된 용퇴론 압박과 하위 20% 현역들의 움직임이 이번 달 말쯤 윤곽을 드러낼 후보군의 면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새로운 미래와의 공동 창당을 준비하다가 이탈한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또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하는 새로운 선택, 또 원칙과 상식이 함께 공천을 해서 4월 총선을 치르자는 겁니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저희 이렇게 네 그룹 있잖아요. 네 그룹이 다 화답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만약에 그중에 셋만 한다. 그러면 셋부터라도 일단 먼저 공개 논의를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개문발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관위뿐만 아니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국민들께 우리는 이 정도는 최소 강령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도대체 너희들은 뭐 어떤 신당을 만들자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빨리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얘기하면 들었어? 네? 재밌는 얘기 하셨습니다. 들으셨어요? 대표님 오셨네. 하고 나서 나중에 좀 백분 좀 해주세요. 네, 백분 좀 해주세요. 네. 네, 브리핑 중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도 들렸는데요.
재밌는 얘기였다. 이런 반응을 보였네요. 자,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통합공관위 논의를 당장 오늘 오전부터 시작하자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일단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 상의를 했고 우선은 조응천 의원님께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개혁신당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님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이게 되면은 또 듣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공동대표는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늦었다가는 거대 양당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제3지대 연대를 위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낙연과 함께, 이준석과 함께, 이원욱, 조응천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이낙연 대표와 공동 창당에 함께하지 않은 이원욱, 조응천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삐걱거렸던 공동 창당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동안에 합의됐던 것은요. 역으로 우리가 흡수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새로운 미래가 미래대연합에? 그럼요. 대표도 조응천 단독 대표로 합의를 했었고요. 예, 저한테는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비전위원장 둘 중에 하나 맡으라 그래서 그러자고 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주일 내내 당면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었지요. 근데 그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졌지요. 조금 상식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은 당명 문제는 사소한 거였다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제3지대 빅텐트 완성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표는 말하자면 법적 대표입니다. 근데 왜 제가 맡기로 했냐? 서초동 갈 일이 있을 때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할 것이다. N분의 1, 5분의 1의 권한만 행사하는데 서초동 가서 잘 대응할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떠맡은 겁니다. 그게 뭐 기득권이 되겠습니까? 당명 문제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요. 결국은 다시 만나야 되는 대통합의 한 파트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소시지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는 대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령 사실과 다른 혹은 일방적인 주장이 있고 제가 어떻게 매도가 되더라도 우리가 뭐 조금 속 좁은 사람이 되더라도 전부 다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건 대통합을 이룸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제3지대 빅텐트를 치는데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이원욱, 조응천 의원을 향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낙연, 이준석 두 대표가 직접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분은 이원욱, 조응천 두 분은 무슨 산악인들도 아니고 무슨 텐트를 이렇게 자주 쳐요. 텐트를 이번에 차렸다가 안 됐으면 좀 쉬어야지. 신뢰가 깨진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와 이준석 신당을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소임은 이제 다 끝났고 조금 쉬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두 분이 여러 번 만나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지대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합류할지도 관건이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신당에 합류하느냐가 관심입니다.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이 정도로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관심을 갖는 정도로 확실히 오겠다는 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전화는 많이 와요. 예. 어저께 온 분들은 민주당 비명계 의원 중에서 15분이
상황을 알아보는 줄 알았어요.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을 알아봐. 상황을 알아. 관심 표명. 그럼 정의당이 지금 6분이죠? 6이죠. 네, 그러면 7석은 돼야 3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저기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은 또 몇 분이 또 국민의힘에서 갈지 모르겠고 아직 예측은 어려운데 어떻든 관심을 보이는 분들은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창당 후의 첫 지역 일정으로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제3지대 통합 공관위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도 여기 함께할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74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간 데 이어서 규모도 직전 달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육질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대형견 로트와일러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맹견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 하는데요. 지난달에 40대 대리기사 부부가 이 로트와일러에 물려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개는 대리기사를 부른 고객의 차 안에 있었는데 기사와 주인이 승강이를 벌이자 차에서 달려나와 대리운전기사를 물어버린 겁니다. 입마개도 없었던 거죠. 주인은 지켜보기만 했다는 게 대리기사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부터 적용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도로가에서 두 남성이 뒤엉켜 승강이를 벌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40대 A씨와 차주 B씨입니다. 남편 A씨를 도우며 차로 따라오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영상을 촬영하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B씨 차에 실려있던 맹견 로트와일러가 밖으로 나와 A씨 아내를 공격한 겁니다. 와이프 머리채를 잡고 이제 물고 흔들고 끌고 가는 거죠. 와이프는 막 소리를 지르고 목 아프다 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누르고 그대로만 있었고. 개는 떼어내려는 A씨도 공격했고 손과 팔을 심하게 물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오도독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아이씨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개에 물린 두 사람은 경찰 요청으로 출동한 119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주가 지났지만 만신창이가 된 손에는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면서 피의자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차주 B씨가 자신도 부부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출동한 지구대에서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조사를 하는 거죠. 로트와일러를 맹견으로 분류한 동물보호법은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무시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씨 차량 블랙박스는 경찰이 확인했을 때 저장 기한이 지나 당시 상황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A씨 아내 차에 찍힌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사람만 간신히 구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개 입마개와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맹견이 차량 안에 있을 때도 입마개를 해야 하는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 후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달 경찰이 청량리 4구역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었죠. 당시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서 여러 자료도 확보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새롭게 나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가족의 명의로 된 차명 의심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지난달 동대문구청 압수수색은 주택가와 경제진흥과 등 재개발 관련 부서에서 이뤄졌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재개발 업무를 맡은 전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인 최모 과장이 동대문구 안에 있는 또 다른 재개발 지역 2곳에도 차명 의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과장은 앞서 65층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 청량리 4구역에 모친 이름으로 무허가 건물을 사놓고 분양권을 받았는데 재작년 공공재개발 허가가 난 전웅동 일대에는 동생 명의로 상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다가 요즘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건 거의 보다 2배 정도 떴다고 봐야겠네요. 상가 2배? 워낙 싸게 한 거니까. 재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간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에도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을 맡은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관련 부동산을 매수할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같이 살지 않는 직계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사실상 규제를 피해갔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최 과장의 차명 부동산 의혹은 동대문구의 다른 재개발 지역에도 퍼져 있을 정도입니다. 동대문구청 과장 이런 사람이 희흥동하고 전남동에 부동산을 사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재개발 쪽에 많이 다니면서 경찰은 최 과장 등 전현직 공무원이 재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 최 과장은 오래전에 가족들이 사놓은 부동산이라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차명 부동산 투자 의혹으로 잡음이 커지자 동대문구청은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작성 등 유착관계를 막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연세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교정에 지친 듯이 앉아있는 분들, 학내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2년 전의 모습인데요. 일부 학생들은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서 수업료와 정신과 치료비를 달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나온 결론은요, 연대생의 패소입니다. 청소 노동자 측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에 붉은 조끼를 입은 청소 노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폭염에 씻을 공간이 없다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하던 모습입니다. 원청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과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임금만큼만 100원 오르면 100원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연세대 재학생 이모 씨 등 3명이 고소, 고발에 이어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으니 수업료와 정신과 치료비로 638만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내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한 교수는 새학기 강의 계획서를 통해 사태를 비판했고 자기 권리만 추구하는 게 부끄럽다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2년 가까운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청소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불송치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전부 기각된 겁니다. 같은 연세대 출신 법조인 26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원해온 청소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상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조는 학생들과 더 일상적으로 연대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빌미로 학생들을 비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노동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보태겠습니다. 다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원청인 대학과 교섭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미국의 한 작가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남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왔다. 예, 이게 제목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게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 사회가 하지만 이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실제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해마다 늘어서 2022년엔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우울한 사회가 된 걸까요?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은 조금 우울한 얘기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게 우울한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영상 제목만 봤을 때는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닌가 싶었는데 교수님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요. 이분은 원래 신경끄기 기술 이런 책의 저자잖아요. 네. 되게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영상 제목도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이렇게 눈에 띄게 했네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왔다. 그 우울한 나라에 사는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구독자 144만 명이 있는 그런 영상 매체에서 이게 2주간의 조회수가 88만 회나 됐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이 갔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살고 계신 여러 가지 외국 분들, 또 정신과 의사분들, 또 심리학자 이런 분들 만나서 한국이 왜 이렇게 우울한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걸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니까 좀 인상적이긴 하거든요. 예. 약간 객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또 한국 사회의 어떤 정신 건강에 관해서 뭔가 경종을 울렸다 이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다만 과연 정말 한국을 정말 다 이렇게 잘 알까? 그러게요. 약간 단편적인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에도 좀 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좀 비판적인 눈으로 일단 분석을 해보죠. 교수님께서 외국인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좀 신선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의 눈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가장 인상적인 게 이제 유교 문화의 안 좋은 점, 그 자본주의의 단점, 이 둘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교 문화 자체를 이분이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봤냐 하면 주로 가족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네가 희생해라.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가족의 수치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개인한테 상당히 부담을 준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성과 중심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걸 내가 못하는 사람 나는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건데 특히 경쟁이나 비교에서 오는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에 대한 하나의 단면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영상을 보면 한국 사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1990년대 말에 유행했던 스타크래프트의 성공까지 네.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한 게이머들, 프로게이머들도 많이 나오고 네. 뭐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반대로 보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5, 16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2층 침대를 쓰면서 집중 합숙 훈련을 하더라. 이게 성과를 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압박이고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과연 좋은 거냐 이런 건데 예. 이분이 또 주목했던 것 자체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산업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K-팝 같은 경우에도 오디션하고 같이 모여서 합숙 훈련하고 집중 훈련시키고 일종의 양성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좋은 거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모여서 전지 훈련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집중하고 그래서 효율만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뒤안길에는 각자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타크래프트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사실 저도 좀 의문이긴 한 게 네. 주위에 이제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PC방에 합숙하면서 게임을 했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좋아서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합숙하는 문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경쟁에 내몰리는 문화를 대표적으로 좀 콕 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부터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 마크 맨슨 얘기는 특히 한국 6.25 전쟁 이후에 가파른 성장을 해왔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따랐다는 건데요. 과도한 경쟁 의식 같은 것들이 하나의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입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잘해야 대학을 잘 간다.
이런 것처럼 뭔가 상당히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경쟁 문화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의대반도 생기고 말이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처음 정말 들으셨습니까? 놀랍습니다. 초등학교 의대반이요? 예. 네. 이게 이분이 볼 때는 일종의 인지적인 왜곡도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다 이런 방식이었던 특히 약육강식이었던 사회. 예. 게다가 또 하나는 100점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이었던 것도 이게 사실 보면 저희가 이제 인지적인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통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1등 아니면 안 된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 그리고 잘 해야만 한다는 그런 문화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완벽주의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완벽주의를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거에 따르면은 절반 이상, 약 56% 이상이 자기 스스로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일종의 2명 중에 1명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뭐 한국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완벽해 그러면 다들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워커홀릭이다. 뭐 아니면은 반대로 프로답다. 또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니까. 프로답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재화라든지 자원이 되게 제한되어 있으면 경쟁은 필수적이고요. 그 속에서 뭔가 내가 잘해야 된다는 성과 중심주의 같은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또 그 마크 맨슨도 일부 얘기했습니다만은 뭔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든지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관이 프로라고 하는 인식 속에 일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벽주의 성향을 갖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효율을 또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계속 이제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던 사람에게 계속 주거나 아니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계속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완벽주의 성향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은 그런 환경에 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 잘한다고 칭찬하고 일 시키지 말라.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성격이 되게 착한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럼 일을 계속 많이 맡게 되고 그러면서 일종의 약간의 가스라이팅인 거죠. 너는 일 잘하니까 내가 이걸 주는 거야. 특별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받는 사람 중에 상당하게 이렇게 우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직장 내에서 뭔가 이제 그 일과 삶의 밸런스를 찾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삶에 집중하다 보면 또 회사에서는 제가 좀 변했네. 네. 원래 열심히 하던 애인데 왜 그렇게 됐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게 또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태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걱정들이 직장인의 애환인데 사실 직장이 자기 실현의 그 모든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개인적으로 실현할 것과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이거를 분별하고 또 어떤 경계를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중간에 휴식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죠. 거절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할 때는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를 주어로, 나를 주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거절할 때 그런 거 되게 무리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니까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현재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제 생각에 이번은 그렇고 다음번에 혹시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주어로 얘기를, 자기 주장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이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저희 얘기는 아니잖아요. 완벽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많이 몰리는 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일이 많이 몰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절하는 법도 조금 연습해라, 익혀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완벽은 허구예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100%를 완성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100%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70% 정도를 해두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금씩 추가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30% 정도의 빈 시간이 필요해요. 혹시 그 교수님 다음 책 제목이 완벽은 허구다 이거 아닐까? 좋은 제목이네요. 아이디어를 얻으셨군요. 자, 저희가 한국 사회의 그런 경쟁적인 측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런 게 배경일지 대한민국에서 우울증을 앓는 환자가 전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2022년 자료인데요. 100만 명이 넘었고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일부에서는
최근에는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숫자에 잡히질 않았지만 네. 통계 자체 그것도 포함되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될 텐데요. 예. 어쨌든 성별하고 연령을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20대 여성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상당히 20대가 힘들잖아요, 자체가. 네. 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안전 망 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많고 사회적인 네. 어떤 장벽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예, 연령별로 봤을 때 그렇고 성별의 영향도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요. 남자 버전은 여성, 남성보다 여성이 한 2배 정도 우울증 유병률이 높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일설에 의하면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호르몬 같은 거에 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관련 이 우울증에 좀 더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여성이 그럼 남성보다 우울증에 또 취약한 존재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소셜 미디어 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장벽도 많이 느끼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평등, 또 여성에 대한 여성성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함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 남성 따질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우울증을 혹시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많이 방문하면서 이제 통계에 잡히는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다 짚어주셨는데 남성과 여성 성향 차이가 혹시 병원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뭐 성향 차이도 좀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상담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 상담에 방문하는 분들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남성들 중에서는 뭔가 내가 이런 데 찾아가는 것 자체가 나의 약한 거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같은 게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쉽게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향 차이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예, 우울증 환자가 늘면서 진료비도 급증해서 5천억 원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네. 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우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울증인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병원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게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어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의 감기에 걸렸을 때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실제로 이게 1인당 우울증 진료비를 보니까요. 53만 8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과하는 게 상당히 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사실 이게 잘 될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 사회도 국가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정신보건과를 두고 있는 곳이 서울하고 경기 2곳뿐이에요. 아이고. 네, 그리고 위센터나 이런 데 상담자 숫자도 상당히 아직 부족한 상태고요. 실제 보건복지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우울증과 관련해서 좀 우울한 전망들을 좀 했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다시 맨슨 얘기로 돌아가 보면 맨슨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꼽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드문 회복 탄력성을 가진 나라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회복 탄력성. 어떤 표현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우울하다 얘기해놓고 그냥 갈 수는 없어서 마지막에 뭔가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맨슨이 말한 회복 탄력성, 특히 한국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그다음에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다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또 한국 사람의 우수성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개인적으로 이걸 노력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에 좀 제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또 실제로 국제보건기구 같은 데서는 보건의료 총 지출의 5%는 적어도 정신건강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단순하게 입원시키고 치료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실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예방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각각의 어떤 그런 대상 집단들이 다 다르잖아요. 청년 집단, 고립운동 청년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다르고 20, 30대 직장 여성들도 또 다르잖아요. 그들 각각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맞춤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요즘에 물가도 높고 또 은행에 대야 될 이자도 많고, 뭐 청년층은 취업도 안 되고, 뭐 직장인들도 직장 생활이 너무 빡빡하고 여러 가지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에 좀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힘들다 이런 생각 들 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우울로 가는 급행열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패감을 느낄 때, 두 번째는 뭔가 상실감을 느낄 때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거 관련돼서 경험을 할 때, 그때 누군가와 얘기를 해야 돼요. 혼자 담아두면 고립되고 은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 가족이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지역사회입니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또 동시에 회복 탄력성을 가진 곳이니까 모두 다 잘 극복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심리학과의 이동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인 2,852만 명이 민족 대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귀성인파는 설 전날 오전에 가장 몰리고 귀경길은 설 다음 날 오후에 가장 많이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국민의 55%가 민족 대이동에 나섭니다. 귀경 귀성 인원은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2,852만 명, 하루 평균 570만 명에 이르며 설 당일에는 663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으로는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하루 평균 520만 대로 설 당일 605만 대가 이동합니다. 연휴 전날인 8일 594만 명, 연휴 첫날인 9일 570만 명, 설 당일 663만 명, 설 다음 날 564만 명, 연휴 마지막 날 461만 명이 민족 대이동에 동참합니다. 설 연휴에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19.6%로 이 가운데 91.6%가 국내, 8.4%가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답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인천공항을 이용할 여객수는 19만 5천여 명으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절 연휴 가운데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귀성 출발 일자는 설 전날인 9일 오전이었고 이어 설 당일 오전과 오후,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순이었습니다. 귀경 출발 일자는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이어 12일 오후, 10일 오후, 11일 오전 순으로 북적일 전망입니다. 설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는 무료 통과라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800억 원 정도 덜고 차량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체 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 SRT, 역귀성 할인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기차 긴급 충전을 위한 이동형 충전기는 남이 오창과 춘천 치악, 서울 고창 고인돌, 서울 입장 거봉포도, 하남 음성 등 전국 휴게소 11곳에서 무상으로 운영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소방청은 설 연휴 동안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 문의는 119로 전화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구급 상황 요원 420여 명이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가고 신고 접수돼도 29대 증설한 115대를 운영한다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전국 소방본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과 약국안 내 응급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합니다. 뉴스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할지 논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이르면 오늘 열릴 전망입니다. 방통위가 적격성 논란이 있는 유진그룹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김영수 기자. 네. 이거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르면 오늘 오전쯤에 이걸 논의하는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건명은 보도 전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YTN의 대주주를 변경하는 걸 승인할지 논의하는
회의가 되는 겁니다. 예, 제 기억에 작년에도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29일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심사위원회는 승인 의견을 냈고요. 예. 방통위는 이걸 보류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당시 좀 제출된 자료들이 부실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작년 11월 말이니까 한 2달 정도 흘렀죠. 당시 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위원장이고요. 지금은 위원장이 김홍일 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2인 체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많이 아실 텐데 방통위는 이제 5인 체제죠. 5인이 돼야 완성이 되는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이게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승인 결정이 된다면 절차상의 문제 제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예. 또 저희가 기사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절차상의 문제 제기도 예상이 되고 또 다른 논란의 핵심은 유진그룹이 과연 YTN의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걸 따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방통위 네. 바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드러나 있던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새로 취재한 것도 있는데 예. 먼저 하나 보면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유진그룹이 계열사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투자증권 그리고 유진기업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의도에 있는 사옥에 입주를 해 있는데요. 이게 15층짜리 건물이고요. 이 건물을 소유한 곳이 천안기업이라는 곳입니다. 예. 이 유진 계열사들이 그러면 천안기업에 임대료를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한 1년에 7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지난 2018년 기준으로요. 이 천안기업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 기업의 지분의 70% 정도가 유경선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은 지분을 조금 내려놓은 상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천안기업이 이 건물을 어떻게 샀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기업은 이 건물을 2015년에 샀습니다. 근데 기업의 자본금이 2억 원이었고요. 자산은 14억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회사 주소지를 최근에 가봤더니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도 좀 수상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자본금 2억 원짜리 회사가 여의도에 있는 750억 원짜리 건물을 과연 무슨 방법으로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좀 어려운데 이게 총수익 스와프라고 부르는 TRS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비교적 탄탄한 유진기업이 이 천안기업에 보증을 서는 그런 구조입니다. 2018년 금감원도 이런 상황을 좀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개인 사업자인 천안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판단을 금감원이 내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유진그룹의 회장 일가가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을 하나 만들고요. 수백억 원대 건물을 매입하도록 그룹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회장 일가가 이 기업의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게 드러났고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회장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임대 수익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투자증권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감원이 작년 말에 검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이 특정 상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자전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자전 거래는 불법인데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상품을 좀 돌려막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9개 증권사의 30명 정도를 이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로 넘겼는데 여기에 유진투자증권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현직 이사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조만간 검찰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유경선 회장의 경우에는 과거에 뇌물 혐의 수사를 받았었죠. 맞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경선 회장 형제가요.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특임 검사팀이 투입이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고요.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고요. 그 결과 유경선 회장 그리고 동생 모두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유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동생은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2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좀 봤는데 유경선 회장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했다. 또 부장검사와 관계가 형사사건 유리한 처리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불순한 기대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관련 출연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지금 이런 내용이 조금 불편한 시청자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뭐 YTN 기자가 자사 소식을 이렇게 방송에서 전하는 일이 많지는 않죠. 저도 사실 기사를 쓰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서 전달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할 정도로 저도 불편하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언론이 새로운 고위공직자가 하마평에 오르거나 내정이 되거나 하면 이제 검증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방면을 하는데 거기에는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이고 또 고위직이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달려드는 건데 여기에 대입해서 보면요. 공공성, 공정성을 무기로 하는 YTN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게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유진그룹이 흔히 하시는 로또 같은 복권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사업에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게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련법 시행령에 보면요. 수탁 사업자의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영업활동, 재산 상황 등으로 봐서 복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권 사업을 정할 때도 도덕성을 따지는데 이 언론사의 대주주를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통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까지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농협 분야는 제외시켜 농민들의 격렬한 트랙터 시위에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기후위기를 맞은 유럽 국가들에게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히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EU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라는 겁니다. We've just lived through the hottest summer on record, and we've seen for ourselves the devastation that climate change brings, sadly ever more in human lives.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농업 분야에 대한 목표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당초 초안에는 농업 분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0%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유럽 각지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 규제에 맞서 트랙터 시위를 벌이는 등 격렬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집행위는 농업용 살충제의 감축 의무화 법안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ou deleted everything on agriculture. Please don't make the Dutch mistake. You know that by not talking about the agriculture, it doesn't solve the problems. 집행위가 농민들을 달랠 유화책을 잇따라 내놓은 것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농민 지지를 등에 업은 이른바 극우 돌풍이 유럽의회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이라는 목표가 확정되기까지 정치적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목표 설정은 오는 6월 EU 선거 이후 구성될 새로운 EU 위원회와 의회에 달려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올해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5,500만 원이 안 되는 차를 골라야 합니다. 또 국산 배터리에 유리한 기준이 도입돼 중국산과 테슬라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5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낮아졌습니다.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에는 5,300만 원으로 더 낮춰집니다. 전액 지원 기준을 넘으면 8,500만 원 미만까지 보조금을 절반만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5,699만 원에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 Y는
지난해엔 보조금을 모두 받았지만 올해는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기준도 강화돼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1리터에 400와트시 이하이고 리튬과 인산철을 재활용할 수 있는 중국산 LFP 배터리보다는 1리터에 500와트시를 넘는 경우가 많고 니켈과 코발트, 망간까지 회수할 수 있는 국산 NCM 배터리가 더 유리합니다. 배터리 그의 효율, 친환경성, 성능 거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성을 반영을 해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 OBD를 단 차량에 주는 20만 원 배터리 안전 보조금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사실상 이 장치를 달지 않은 테슬라만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차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보조금을 활용해 자국 시장을 보호한 흐름과 비슷합니다. 다만 LFP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국산차에도 장착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친환경차 확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대 650만 원, 경소형은 최대 550만 원이고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흐리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0.9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4도나 크게 웃돌았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4도까지 오르는 등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은 산간이나 고지대, 이면도로에는 그간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아침까지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낮 동안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부산 9도 등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공기가 다소 차갑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는 대기가 정체되고 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과 밤 한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